이번 시간은 주거와 건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기본 조건을 보면 이 주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위생이 고려되어야 하겠죠. 첫 번째가 대지 선정인데 언덕의 중턱에 위치하고 넓어야 되고 시끄럽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죠. 방향은 동남향 또는 동향. 토지의 지질은 침투성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서 건조해야 되고 집안이 견고하고 청량한 음용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하 수위는 최고 1.5m 이상이어야 하고 3m 정도인 것이 좋죠. 공기가 깨끗하고 주위의 공기를 오염시킬 공장이 없고 매립지의 경우 매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조명을 보면 자연 조명과 또 인공 조명으로 나뉘어지죠. 자연 조명은 태양광선, 수증기, 먼지 등의 입자에 직사광선이 확산되거나 반사 또는 투과해서 생기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소유량이 100에서 1000룩스. 또 일광은 연소산물 없고 조도의 평등으로 눈의 피로가 적을 뿐 아니라 식욕을 촉진시키고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양의 증가로 산소의 흡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장점이죠. 또 구루병도 예방이 되고 실내 공기나 피부에 세균을 살균도 해줍니다. 실내에 들어오는 광선의 양은 창의 면적, 창의 방향, 개각과 입사각, 차광의 방법과 관계가 있어요. 일반 주택의 창의 면적은 그 방의 바닥 면적의 5분의 1 정도가 적당하죠. 창이 높을 때는 한 7분의 1 정도입니다. 최하 12분의 1 이하여서는 안 돼요. 창은 면적이 같을 경우 폭을 넓히는 것보다 창이 세로로 긴 것이 조도를 균등히 할 수가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중창의 내외창 간격이 한 5cm 이내여야 하겠죠. 창의 방향은 남향이 적당하고 주택의 일조량이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각하고 입사각이 있어요. 자, 개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의 한 지점 A와 그 다음에 창의 윗단 B, 창 밖에 차광물의 위끝 D와 연결하는 각, 즉 BAD, 이 부분을 개각이라고 해요. 이 개각이 클수록 실내가 밝고 4에서 5도 이상이 좋습니다. 자, 입사각 같은 경우에는 AB와 그 다음에 A를 통과하는 수평선 C, 그러니까 이 AC와 연결하는 선, 즉 BAC를 말하고 이 부분이죠. 28도 이상이 좋습니다. 입사각이 클수록 실내가 밝아집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너무 많아서 지나치게 밝게 되면 시력에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선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창 앞에 광선을 차단시키는 물건을 부착해야 합니다. 자, 인공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액체 또는 가스 등의 연소산물을 이용하거나 전기를 이용하여서 조명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대부분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조명 방법을 씁니다. 보건위생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전기를 이용한 전등에는 백열등, 아크릴등, 수은등 및 형광등이 있어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백열등에 비해서 효율이 높아요. 전력 소모도 2분의 1에서 3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요즘 많이 백열등보다 형광등을 광범위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기인데 이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가 호흡이나 난방, 취사 또는 작업에 의해서 산소가 감소하죠.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먼지, 세균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벤틸레이션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환기를 위한 창의 면적은 그 방의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연 환기, 중력 환기라고도 해요. 실내외 기온차, 기압차, 기체의 확산성 등이 원동력이 됩니다. 실내외의 그 온도차는 공기 밀도차를 형성하게 되어서 압력차를 만들게 되므로 환기가 됩니다. 환기량을 보면 1시간 내에 환기에 의해 출입하는 공기의 양을 환기량이라고 하죠. 자, 1인당 1시간에 필요한 환기량이 약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공기의 면적 10세제곱미터의 거실이라면 10분의 30에서 3회의 환기가 필요하고 15제곱미터의 거실이라면 15분의 30에서 2회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자, 난방. 실내 온도가 10도씨 이하 경우에는 난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26도씨 이상이면 냉방이 필요합니다. 냉방 시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5에서 7도씨 이내가 적당하고 10도씨 이상이 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냉방병 같은 경우에는 감기 증상, 두통, 요통, 신경통이 있고 생리불순 및 위장장애가 올 수가 있죠. 주거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새집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sick house syndrome이라고 하죠. 새집으로 이사하게 됐을 경우 눈이 따갑거나 목과 머리가 아프고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기는 증상을 말하죠. 원인은 보통 새집에 있는 합판, 바닥재, 기구 등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에요. 새집, 새 건물뿐 아니라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도배를 했을 경우, 또 가구나 카펫을 교체했을 때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증상이 극심한 두통, 구토, 눈과 목의 통증, 아토피성 피부염, 또 맥관 부종, 다시 말해서 이제 혈관 부종을 말하는 거죠. 두드러기, 천식, 만성피로, 불면, 불안, 초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성면,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하는 물질은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내분비계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크하우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충분히 해줘야 하고요. 집안 온도를 한 35에서 40도씨 올린 뒤 8시간 이상 난방을 하는 베이크아웃으로 유해 성분의 약 한 70%가 날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시크하우스 신드롬이 있습니다. 헌집 증후군이라고 하죠. 오래된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곰팡이, 세균, 또 집 먼지, 진드기 등의 오염물질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병든 집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인은 습기 찬 벽지, 습기가 차 있으면 벽 안에 곰팡이가 필 수가 있죠. 배수관에서 새어나오는 각종 유해가스, 또 인테리어 공사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포함이 됩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장마철이 오면은 고온 다습해진 실내 환경으로 인해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울 뿐 아니라 집 먼지 진드기에 대량 서식이 쉽게 되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알레르기 등이 생기고요. 또 폐렴이 또 유발될 수가 있죠. 오염되거나 오래된 배수관이나 가스관에서 새어나오는 메탄가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두통 또는 현기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벽지와 장판, 가구 등을 새 것으로 바꿀 경우 새집 증후군에서처럼 아세톤,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유기화합물이 발생해서 두통이나 알레르기와 같은 만성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헌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풍장치를 설치하여서 습기를 제거하고 낡은 배수관을 교체하거나 자주 환기를 시켜주어야 하죠. 그 다음에 Sick Building Syndrome, 빌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쉽게 피로하죠. 나른하고 눈하고 목이 따갑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메스꺼운 증상을 보이다가 건물 밖으로 나가면 증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 요인을 보면 물리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자, 물리적 요인에는 담배 연기, 건축자재, 사무용품 등에서 방출되는 라돈, 성면이 있고요. 정신적 요인에는 직업 만족도, 근무 분위기, 또 이제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빌딩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의 환기시설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그 오염도를 측정해서 실내 공기 질의 개선 등의 어떤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요,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기 구조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생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PM2.5 같은 경우에는 좋음이 0에서 15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보통은 16에서 35 마이크로그램, 나쁨은 36 이상일 경우가 이제 나쁘죠. 그 다음에 PM10일 경우에는 0에서 30까지가 좋음이에요. 근데 30일 넘어가면 보통이고 80일이 넘어가면은 이제 나쁜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건강에 해롭죠. 흡입성 먼지예요.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작은 입자를 뜻한다고 해서 이제 PM, 그리고 알갱이 지름이 1000분의 10ml보다 밀리미터보다 작다는 뜻으로 PM1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PM10으로 표시된 대기 환경 PM10으로 표시된 이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로 작은 먼지예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이면 정말 보이지 않죠? 거기에 초미세먼지 PM2.5는 1000분의 2.5 밀리미터보다 작은 먼지예요. 머리카락 직경의 한 20분의 1에서 30분의 1 크기보다 입자가 작다고 할 수 있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호흡할 때 코털이나 점막에 의해서 걸러집니다. 근데 이 초미세먼지 PM2.5는 코털이나 점막에 걸러지지 않아요. 호흡과 함께 폐 속으로 흡입이 되어서 건강에 유해한 먼지를
말합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동차, 발전소, 보일러 등 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배출 물질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도 포함이 됩니다.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서 감기나 천식, 피부 질환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또 이 미세먼지 안에 1등급 발암 물질인 탄소, 벤조필엔, 납과 같은 중금속 등 유해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보면 24시간 평균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이고 1년간 평균 50 마이크로그램 이하예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평균 35 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돈은 중요하죠. 토양이나 콘크리트, 석고보드, 성면 슬레이트 등 건축 자재 중에 존재하는 라듐에서 직접 방사되거나 땅 속에 발생해서 실내로 침투합니다. 건축 자재, 상수, 취사용 천연가스 등을 통해서도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약 85% 이상이 집안의 토양이나 암석으로부터 방출이 되어서 건물 하층부에 갈라진 틈, 벽 사이의 공간, 건물의 배관로를 통해서 실내에 유입이 되죠. 대부분 국가에서 자연 방사선 원으로부터 전리방사선 피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라돈의 전체 인체 노출 경로 중 약 95%가 실내 공기를 호흡할 때 노출되는 것이고, 이 밖에 라돈이 들어있는 지하수를 사용할 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가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호흡을 통해서 체내에 흡수가 되죠. 호흡에 의해서 폐에 들어와서 기관지나 폐포에 침착을 합니다. 그러면 알파선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이게 세포의 염색체에 돌연 변이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고도의 라돈 피폭에 의한 주요 건강 피해를 보면 장기적으로 렁캔서, 폐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라돈의 유해성이 물론 농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기 중에서 라돈 농도는 희석되기 때문에 보통은 매우 낮고 라돈의 농도는 실내에서 더 높아요. 특히 탄광, 동굴, 수도시설 등의 장소 등 노출된 곳이 아니라 밀폐된 곳에서 더 높게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장소를 보면 토양에 노출되는 거주 공간이에요. 벽 한 면이 만약에 라돈이다. 그러면은 그 집안 식구들 대부분이 폐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그러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생활소음. 생활소음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주변의 소음을 말합니다. 주민의 정원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은 이제 확성기에 의한 소음, 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말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보면 직업성 난청, 산업재해 발생 및 작업 능률이 저하가 되고요. 또 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이 발생이 되고 스트레스와 정신장애를 유발하고 수행행동 능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
잠을 못 자게 하죠. 수면 장애, 대화를 방해하고 생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빛공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인공 조명에 의한 공해를 말해요. 인공 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가 건물의 간판이 24시간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러한 과도한 인공 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공 조명에 의한 피해만을 범위로 넣었어요. 그렇다면 태양 같은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행령을 살펴보면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 조명, 장식 조명 등의 조명 기구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인공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는 국민 건강 및 생태계 교란, 필요 이상의 조명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쾌적한 야간 활동과 천체 관측 방해, 도시 품격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주택 거주자의 취침 방해 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가 수면을 할 때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생성을 억제해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변화해서 불면증, 몸의 피로, 스트레스와 불안, 유방암 등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과 건강. 자,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연소재, 타다 남은 재를 말하는 거죠.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또 동물의 사체도 폐기물에 들어가요. 즉, 버리는 것은 모두 이제 폐기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죠. 자,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는 폐기물이에요. 이 지정 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부식성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레커, 폐유, 폐성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 폐유독물, 의료 폐기물, 그 밖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하고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이제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어떤 함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자,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규정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처리 방법 봅시다. 일반 폐기물은 투기, 소각, 위생적 매립, 퇴비 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투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저지대 투기법과 해양 투기법이 있는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처리법이에요. 근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레기의 비산, 쓰레기가 이제 쌓이는 거, 악취 발생,
여기에서 이제 위생해충이 발생하면서 번식하죠. 또 지하수 및 해양 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해양투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되죠. 그 다음에 저지대 투기법 같은 거를 하지 않고 어느 일반 지역,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놓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묻죠. 그 다음에 소각법 태우는 거예요. 감량비가 크고 잔사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각종 가연성 폐기물 처리에 가장 널리 이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 태우는 거 소각은 위생적이고 이 소각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립이라고 하는 것, 지표, 상층 위나 속에 고형 폐기물을 매립해서 처분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걸 할 때 중요한 거는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야겠죠. 매립 방법 및 작업, 매립지에서 가스 및 침출수의 발생, 매립지 가스 및 침출수의 이동 및 제어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또 매립된 폐기물을 보면 호기성 분해 및 혐기성 분해의 과정을 거쳐서 유기산, 메탄으로 안정화합니다. 매립 시의 쓰레기 두께는 1에서 2m로 하고 매립 후에 20cm 높이로 복토를 덮습니다. 매립이 한 2분의 1로 줄었을 때 새로운 것을 매립하고 이제 복토를 덮어요. 매립 경사는 30도 정도가 좋고 최종 복토는 60에서 100cm 두께로 합니다. 퇴비화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나 고무, 가죽을 제외한 유기물질을 호기성 또는 혐기성의 세균, 방선균 및 곰팡이 등을 이용해서 비료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폐기물 처리는 중간 처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 처리가 있는데, 자, 중간 처리에 들어가는 거 소각. 폐기물 중에 함유된 유기성 가염 물질을 소각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하지만 소각 시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또 소음 등의 2차 오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때 연소실의 출고 온도가 800도씨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종이하고 목재류는 450도 이상이어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가 있거든요. 피부병, 간 손상, 심장 기능 저하, 기형아 발생 등의 질환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발암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 열분해인데 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을 무산소나 저산소 상태에서 열을 간접 가열하여서 기체, 액체, 고체 등의 탄화물로 분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파쇄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충격력이나 압축력을 사용해서 고형물의 크기를 작게 하는 조작을 파쇄 절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탈수라고 해요. 이거는 폐기물의 용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취급과 운반 및 처리를 편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은 한 80% 이하로 하죠. 자, 고형화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고화재를 섞어서 고화 처리해갖고 유해 물질의 용출을 방지하는 겁니다. 사료화, 퇴비화, 폐기물의 재활용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하고 공정 중에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탈취 장치를 해야 됩니다. 중간 처리가 끝나면은 이제 그 최종 처리가 되는데 지정 폐기물의 최종 처리가 이제 매립 처리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폐기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발암성, 또 감염성, 자극성, 돌연변이, 독성, 방사성, 기형 발생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은 소각 시 충분한 온도, 연소 시간과 혼합이 중요 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이옥신류가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발생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 다이옥신은 중요하죠. 상온 25도씨에서 무색의 결정성 고체예요. 근데 이게 자연계에 한 번 생성이 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존재합니다. 토양이나 침전물들 속에서 축적이 돼요. 쌓인다는 거죠. 생물체 내로 유입이 되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까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또한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생물체 안으로 들어와갖고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에는 잘 녹아요. 그래서 생물체의 지방 조직에 잘 축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먹이 사슬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먹은 다이옥신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몸속에 축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다이옥신을 섭취했을 경우에 이제 초기 증상, 위장장애가 일어나죠. 식욕 감퇴,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흡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가 있고, 피부에 노출이 되면은 노출된 부위에 광범위한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눈에 노출이 되면 염증, 심하면 화상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노출 시에 폐암, 간암, 임파선암, 혈액암, 유방암, 고환암, 전립선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임을 유발하고 출생 시에 장애나 기형, 발육장애, 심한 생식계 장애와 이제 발달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옥신 부분은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토양오염이에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 종의, 그러니까 스피시즈의 수가 줄어들고 산림이 황폐화되고 토양이 사막화가 됩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오염 물질이 투입이 된다면 가장 취약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오염원으로는 중금속, 석유류, 유독물질의 저장시설 등으로부터 누출 등을 들 수가 있고, 자, 간접적 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부적절한 폐기물의 매립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토양 같은 경우 만약에 공업화에 의해서 방출이 되는 중금속, 무기성분과 농약 같은 합성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토양을 오염시키죠. 이렇게 되면 이 먹이 연쇄계를 거치는 동안에 인간과 가축, 환경 생태계까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양 오염의 이제 정의를 보면 토양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종의 공해죠. 광범위한 그 정의로는 토양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순환계, 즉 토양 환경이 자연적 요인 또는 인위적, by the man, 사람으로 인해서 그 균형이 파괴가 되어서 토양의 재순환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협의로는 인위적인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되고 흡착이 되어서 토양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이를 이용하는 동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등 자연 상태로서 기대되는 수준을 떠난 비정상적인 악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토양 오염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토양 같은 경우에 물이나 공기와 크게 다른 점은 유동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토양이 일단 유해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생물 존재 기반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훼손이 돼요. 그러면 물질의 이동성이 나빠서 장기간에 걸쳐 작물이 오염되거나 지하수 등의 수질 오염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생태계는 물론 사람의 건강, 생활 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한번 오염된 토양은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작용이 어렵습니다.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이 된다라는 거죠. 토양 오염의 원인 보면은 첫 번째가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가정에서 내뿜는 산업체나 가정에서 내뿜는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또 황산화물 등 이런 것들이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요. 또 수질 오염 물질, 유기 및 유기질, 공장 폐수, 탄광, 석유, 천연가스광 폐수, 광산 폐수 등을 들 수가 있죠. 이렇게 혼입 사용될 때 토양 및 농작물이 오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 매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폐기물이 분해되어서 안정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농약. 우리나라가 한 500여 개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의 병충해 및 예방구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이 있죠. 농약의 오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중에 오랜 시간 잔류하는 DDT, BHC 등의 유기염소계 농약, 그 다음 유기소은제, 비산염과 같은 중금속을 포함하는데 이 유기염소계 농약 같은 경우에는 살충력이 강하고 잔류효과가 커요. 제조 비용이 싸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분해되지 않고 오래 남아있는 것, 오래 잔류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중금속에 의한 오염을 보면 카드뮴, 납, 수은, 구리, 아연, 비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이 있는데 매우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원자력 가동이나 핵 연료 재처리 과정, 원자력 시설의 운용, 핵폭탄 실험, 원자력 시설 사고 등으로 인해서 주위 환경으로 방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라돈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각종 쓰레기,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 등은 수분의 토양 내 이동과 작물 뿌리가 자라면서 비닐에 의한 방해로 성장장애를 유발하면서 이게 썩지 않아요. 그래서 비닐은 또 따로 분리수거를 하죠. 토양이 오염이 되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DDT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뇌에 장애를 일으켜요. 급성으로는 떨림이나 마비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신장장애, 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수은 같은 경우에는 유기, 무기를 불문하고 모든 식물에 흡수가 되고 어느 것이나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분해 소실되지 않죠. 농약 같은 경우에는 벌레와 균을 함께 죽이기 때문에 해충의 천적들까지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해충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양 오염의 대책을 보면 일단은 방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은이나 카드뮴, 건전지, 형광등 등의 유해 물질은 일상의 폐기물과는 분리하죠. 토양에 매립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 토양의 이제 처리 기술을 보면
이 부분을 데피니션을 잘해야 되는데 먼저 추출이 있어요.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일정한 용액으로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불활성화. 오염 토양 내에서 유해물질의 활동을 억제하고 지하수, 표면수로의 이동 또는 대기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흡착, 이온 교환, 침전 등이 있습니다. 분해는 유해한 물질을 무독성화하거나 저독성화하는 방법입니다. 희석. 토양 내 오염물질의 함량을 적절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기 위해서 신선한 토양 또는 유사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휘발성 감축. 휘발성 유기물질의 공기 중 휘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토양 내 휘발성 오염물질의 확산을 억제하거나 휘발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경지 개량법이 있고 이제 보전 농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래의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은 농업이 단순한 작물 생산의 증대를 위한 환경 개선의 차원을 떠나서 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토양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 환경 정화 기능을 높여가는 농업, 즉 보존 농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인데, 자,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성질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전등에 비유한다면 방사선은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방사능은 이 빛을 내는 전등의 필라멘트의 능력이나 성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측정 단위로 베크렐, 시버트로 이제 통일이 됐는데 베크렐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능의 양에 사용하면서 시버트는 사람의 몸에 피폭이 되는 위험도로 방사선 양을 측정할 때 이제 사용을 하죠. 우리가 방사능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그 부위만 딱 5분에서 10분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피폭이 되는 거죠. 방사능 오염, 컨타미네이션과 이 라디에이션, 조사가 있어요. 오염 같은 경우에는 먼지나 액체 등의 방사성이 있는 물질과 접촉한 후 오염된 것을 말하고 외부 및 내부 오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에 노출될 때 방사성 물질이 아닌 것에 노출된 경우를 말하는데 방사선 원천 없이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X선 장비. 그래서 X선이나 CT를 하는 그러한 기사들은 이러한 뭐를 찾고 있죠. 내가 방사능에 얼만큼 노출이 되었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라늄 원료가 핵분열하면서 생기는 세슘 때문이에요. 자, 세슘이 인체에 침투할 경우에 불임, 전신마비, 백내장, 탈모 현상을 일으키고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골수의 변형을 일으켜서 골수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세포, 특히 DNA 세포를 파괴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백혈구와 적혈구를 생산하는 골수가 본메로우가 방사능 노출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백혈구의 손실은 빈혈과 면역 기능 상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맛, 소리, 냄새, 형상이 없어서 사람이 스스로 위험을 느끼고 방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야 세기가 줄어들 뿐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사능 피폭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화장해도 그 재 속에 있는 방사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염된 공기, 물,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강도는 몸 밖에서 쪼이는 것의 수십만 배에서 최고 1조 배까지 강하고 독성은 배설이나 목욕 등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방사능 물질 세슘, 스트론튬이 한 번 누출이 되면 30년 동안 오랜 기간 자연에 잔존하면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포크 증상을 보면 피부 궤양이 생기는 것, 이게 가장 큰 그 증상이죠. 피부 물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신 사망, 피부가 붉어지고 또 모발 탈모, 전신 구토, 권태감, 전신 백혈구가 이제 일시적으로 감소를 할 수가 있어요. 급속 방사선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피폭이 되면 30일 이내에 조직이나 장기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잘 봐야 되죠. 자, 전구 단계를 보면 피폭 후 2일에 해당하는 거. 무기력하면서 이제 위장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고, 잠복성은 한 30일 안에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뚜렷한 전신적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피폭된 지 수분에서 1시간 내로 전구 증상이 나타나면서 잠복기가 거의 없어요. 피폭자가 몸이 떨리고 발작 운동 장애가 발생해서 수시간에서 하루 이틀 내로 대뇌가 부종이 일어나면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위장관 증후군 보면은 전신에 피폭된 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4에서 5일 정도 잠복기 동안 위 점막 세포들이 죽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조혈기 증후군, 일반적인 범혈구 감소증, 판사이토페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혈구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혈구 수가 줄어드는 것. 순환하는 그 림프구는 체외로 누출된 후 수시간에서 하루 내로 림프구 감소증이 나타나요. 자, 순환되고 있는 세포가 노화로 죽고 나면 골수 줄기 세포가 줄어들어서 충분한 수가 대체될 수 없어 갖고 판사이토페니아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의 어떤 제거, 즉시 제거해야 되는데 오염이 만약에 피부에 오염이 됐다. 많은 양의 비누와 물로 문질러서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체내에 이제 흡수가 되고, 찔린 작은 상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하게 씻어야 됩니다. 오염된 머리카락은 면도하지 말고 짧게 자르고, 면도로 피부가 손상이 되어서 방사성 오염물질이 피부에 침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